안녕하세요. 저는 일명 평강공주 컴플렉스로 못난 남자와 결혼했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고 정신 차린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소위 본인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남자지만 사랑으로 그 남자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그 남자의 성공을 통해 대리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 남자에게 가지는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제가 딱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뒤늦게 제가 참 어리석었구나 깨닫기도 했고요. 그 남자와 저의 인연은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범수였고 저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활발한 성격이었고 학업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나름 리더십도 있는 편이었죠.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반장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범수는 키도 좀 작았고 존재감도 별로 없었어요. 덩치 크고 불량스러운 친구들의 타겟이 되어 놀림도 잘 받고 괴롭힘도 종종 당했죠. 별로 친하진 않은 친구였어도 반장으로서 그런 게 안타까웠고 마음이 좀 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였어요. 저는 학교에 뭘 놔두고 온 게 있어서 같이 하교하던 친구들에겐 먼저 가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제 물건을 챙기고 나설 때였습니다. 학교를 나서려는데 뒷문 쪽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슬쩍 보니까 범수가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불량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일진 무리들은 범수를 둘러싸고 협박을 하고 괴롭히는 것 같이 보였고 범수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게다가 학교 뒷뜰은 뒷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 일진 무리들이 범수를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 일진 무리들이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그 광경을 봤는데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범수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같은 반 여학생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운 것 같기도 했고 또 도와달라는 눈빛 같기도 했죠. 저는 황급히 학교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날이 토요일이라 선생님들도 퇴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당직하는 선생님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 선생님께 제가 본 것을 말했고 그 선생님도 뒤뜰로 달려가셨습니다. 저보고는 먼저 집에 가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는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게 되었죠. 선생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는 괜찮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주말 동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에 학교를 가보니 뒷산으로 범수가 끌려가는 걸 선생님이 저지했고 그 일진 애들은 도망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강 누군 줄 알았던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렀고 학부모들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학교가 꽤나 시끌시끌했었죠. 제가 선생님을 불렀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범수는 그 뒤로도 저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결국 그 후 범수는 전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진 무리들도 처벌을 받긴 하지만 그 일로 인한 후폭풍이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더군요. 다른 학교에서는 씩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전학 가는 당일날 범수가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다음에 언젠가 또 보게 된다면 그때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하더라고요. 저에겐 늘 친해지고 싶었는데 자기가 왕따에다가 소심해서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그 말이 슬프기도 했고 이렇게 친해지지도 못하고 헤어진다는 게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범수에게 어딜 가서든 잘 지내라고 그리고 정말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친구로 잘 지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범수는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범수를 기억 속에서 지우게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만난 건 대학교 때였습니다. 같은 과 친구가 저에게 조범수라는 애를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중학생 때 전학을 갔던 그 남자인 거예요. 누군지 기억났어.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걔 내 친구야. 우연히 네 얘기하다가 걔가 너 알더라고. 어머, 너랑 범수랑 친구였구나. 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범수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던데. 한번 같이 볼래? 좋지. 참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제 대학 친구의 친구가 범수였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키도 많이 크고 얼굴도 밝아졌더라고요. 행동도 그때는 의기소침했는데 이제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밝아 보였습니다. 범수는 저를 너무 반가워했고 저도 반가웠어요. 다시 만나면 친구가 되자는 얘기 기억하냐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범수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휴학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으론 아빠와 여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범수가 어릴 때는 사업을 좀 하셨다는데 그거 망하고 나선 딱히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집에만 지내신대요. 게다가 가만 보니 병원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어디 다치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가시는 게 아니라 보험금 받으려는 심산으로 자주 입원을 하는 소위 나일론 환자였던 거죠. 친구로 지내면서 지켜보니 병원에 입원을 정말 자주 하셨어요. 다양한 병명으로요. 막상 병문 한 차 가보면 딱히 어디가 많이 안 좋거나 아프신 것도 아닌데다 오히려 몹시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범수의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옷가게나 신발가게에서 일한다고 했는데요. 그마저도 오래 일을 잘 못하고 자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범수는 착실하게 알바 열심히 하면서 등록금 모으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빠나 동생이 저래도 불평불만도 없고 긍정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저도 친구지만 범수에게 참 배울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범수보다 먼저 졸업을 하고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수는 잦은 휴학 때문에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뒤늦게 취업 준비를 했는데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부족한 스펙 때문인지 취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중견급 이상의 기업에 입사하길 원했기에 더더욱 취업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범수는 자기가 집에서 실질적인 가장 노릇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지원한 곳에서는 번번이 떨어졌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범수에게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위로를 잘 해주었죠. 범수는 저한테 취업 잘 되는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잘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수의 자소서도 일일이 체크해주고 면접 연습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또 필요한 자격증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옆에서 도와주었죠. 범수도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고 저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범수가 많이 힘들어하니 친구로서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도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범수도 저한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의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중엔 지원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지까지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것이 한 일본계 제조회사였습니다. 범수가 영어는 안 돼도 이러는 자격증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침 조건이 잘 맞더라고요. 게다가 연봉도 괜찮은 편이고
회사 규모도 일본 합작 회사라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범수에게 추천을 했고 같이 자소서 준비해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범수는 합격 사실을 가장 저에게 먼저 전화해서 알렸고 저도 제 일처럼 뛸 듯이 기뻐했어요. 범수는 그 회사에 취업한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명품 지갑을 하나 선물해 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했는데 자기가 이 회사 알게 되고 들어온 것도 다 제 덕분이라며 저한테 꼭 선물을 주고 싶었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저를 위한 선물이라며 꼭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중학생 때 나쁜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끌려갈 때도 제가 도와준 거 안다며 그때도 참 고마웠대요. 그리고 지금도 취업하는 거 제가 다 알아봐주고 도와줬다면서 제가 자기 인생의 은인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럽고도 쑥스러워서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인은 무슨 은인이냐고 그렇게 거창한 말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범수는 사뭇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는 식구들에게 무관심했다. 나 혼자 어떻게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했는데 도움받을 곳도 없고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그런데 제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힘이 돼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요. 너는 몰랐겠지만 나 사실 너 많이 의지하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럽다며 그냥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나 너한테 너무 고맙고 너에 대한 마음도 되게 커. 실은 너 많이 좋아했어. 중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너보다 많이 못나서 이런 말 꺼낼 생각도 안 했지만 사실은 너 많이 좋아해. 라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범수에 대해서는 그냥 친구일 뿐이었는데 그날 그런 고백을 듣고는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또 저를 많이 의지한다는 말,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좋아했단 말이 가만히 있던 제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저도 범수가 싫지 않았어요. 같이 있으면 재밌었고 또 마음이 내내 쓰이고 신경이 갔던 친구거든요. 그렇게 저는 범수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5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약속을 했죠. 제 주변에서는 저의 결혼 소식에 놀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래 사귀긴 했지만 결혼까진 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한 친구는 저에게 진심으로 그 결혼해도 괜찮겠느냐고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변에서 뜯어 말렸냐면 그만큼 범수의 조건이 저랑 상대적으로 차이도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중견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입시 음악학원을 운영하세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신 편이어서 저도 살면서 큰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만 해도 학교도 명문대를 졸업했고 직장도 꽤 큰 기업에서 인정받고 다녔으니까요. 형편도 여유가 있는 편인데다 제 스스로의 커리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반면 남친네는 아버지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시고 심지어 나이롱 환자로 보험금을 잘 받아내셨습니다. 대놓고 나이롱 환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지켜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여동생도 아르바이트 전전하며 자리를 제대로 못 잡는 상태여서 남친이 가장이었습니다. 남친도 제가 알아봐준 일본계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일을 꾸준히 해오긴 했지만 경력이나 연봉으로 쳐도 저랑 차이가 많이 났고 또 회사 네임밸류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남친과 제가 분명 많이 차이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보여지는 부분일 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남친과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 결혼을 하고 싶었고 또 잘 해나갈 자신도 있었어요. 아마 제 마음속에선 범수가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를 내가 걷어 먹여야겠다는
그런 시혜적인 태도까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는데 감사하게도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장만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저희 신혼집으로 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신혼집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 남친이 모아두었다는 3천만 원으로 혼수 및 기타 경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그 3천만 원을 자기네 집에다 쓰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남친네 본갓집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더 올려달라고 아니면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이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아버님이나 동생이나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셋집이 좋아서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겁니다. 남친의 부탁에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 집을 해오는 거니 남친이 모은 돈으로 혼수 및 기타 경비를 하려고 하긴 했지만 남친의 사정이 그렇게 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하고 결혼 비용은 남친과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만큼은 자기 돈으로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이런 모습 보인다고요. 저는 이제 가족 될 건데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유되는 사람이 더 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헛똑똑이라고 하던데 네, 저 헛똑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척 야무진 척 하면서 결혼에 있어서는 손해볼 짓만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호구짓 했거든요. 제 남편은 정작 어리숙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본인 실속 다 챙기고 손해 하나 볼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도 저는 몰랐죠. 제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착각했고 또 남편이 저를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은 입 빨린 소리 하면서 저한테서 필요한 건 야무지게 다 뜯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보니 시아버지나 시누나 더 대책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들어왔다고 챙김받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많았죠. 저는 바쁜 회사 일 도중에도 틈틈이 아버님 댁 가서 반찬 만들어드리고 살림도 도와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늘 고맙다고 했는데 사실 말만 고맙다고 하는 거였어요. 입으로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런 소리를 줄창 해댔는데 그렇게 말 몇 마디 하면 제가 알아서 그 집안 살림꾼, 몸쪽 노릇 다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보다 연봉이 훨씬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와 시누는 이따금씩 용돈도 잘 요구했습니다. 초반에는 제 여력이 되는 대로 드린 적도 많지만 나중에는 저도 거절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시아버지가 저한테 감정이 상하신 적도 있었지만요. 남들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 받고 차도 받는다는데 저는 이런 한 장 받은 게 없고 오히려 결혼 자금 뺏기고 다달이 용돈이나 생활비까지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고마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왜 자기를 더욱 안 챙기냐며 서운해하시기만 했죠. 신우도 대놓고 돈 좀 빌려달라, 이것도 사달라 그런 요구를 잘했습니다. 저는 그런 뻔뻔하고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 때문에 결혼에 좀 빠르게 지쳐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생겼습니다. 그맘때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우는 그때 골프웨어를 파는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상대는 그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매니저라고 했습니다. 신우보다 8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신우가 결혼할 남자를 시댁에 데리고 와서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신우가 결혼한다는 남자가 영 별로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허세가 너무 심했고 그 나이에 집도 없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면서 외제차를 리스로 타고 다닌다더군요. 취미로 골프도 배운다고 하고요. 하고 다니는 걸 보니 형편에 맞지 않게 값비싼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솔직히 좀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 남자가 혼자 살고 있는 자취집 전세금을 빼서 대출을 좀 더한 뒤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 거랍니다. 그 돈은 남자 쪽에서 한대요. 신우가 선택한 사람이기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남편이 신우 결혼하는 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아가씨 결혼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자고? 음, 얼마나? 그래도 내가 오빠인데 한 2천만 원 정도는 도와주고 싶은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오빠로서 여동생 결혼한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2천만 원이나 도와주려 한다니요. 무슨 돈으로? 자기 통장에 돈이 좀 있잖아. 그걸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가 결혼 전에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거기서 2천만 원 정도 도와주자는 겁니다. 저희 살고 있는 신혼집도 저희 아빠 명의였고 결혼할 때 저도 돈을 좀 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모아둔 돈은 고스란히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서 2천만 원을 빼서 신우에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저는 그건 좀 그렇다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막말로 남편 본인 돈으로 신우 도와주겠다고 하면 저도 말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무슨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신우 결혼하는 걸 도와주자고 하니 싫더라고요. 신우가 결혼하면 저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줄 의향이 있었어요. 필요한 가정가구 사는데 보태라고요. 하지만 2천만 원이라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본인이 모은 돈이 있으면 그걸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남편 돈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선 아무 말 안 할 거라고요. 남편과 저는 각자 버는 돈에서 150만 원씩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300만 원은 저희 공동 생활비로 쓰기도 했고 또 남으면 모아서 필요한 돈에 쓰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 챙기는 돈으로도 쓸 때도 있었고 또 많이 모이면 같이 여행을 가자고도 했죠. 남편도 동의해서 내내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생활비 빼고는 나머지 각자의 돈은 어디에다 뭘 쓰던지 서로 참견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공동 생활비 빼고 나머지 돈은 다 적금이나 예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었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했을 테니 그걸 쓰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남편 한다는 말이 실은 자기가 모아둔 돈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왜? 공동생활비로 자기 월급에서 150만 원 내고 나머지 돈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남편 한다는 말이 사실 그동안 아버님한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따로 직장이 없고 돈이 들어올 데가 없다 보니 남편이 생활비를 드린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왜냐면 결혼 2년 동안 꼭 생신이나 어버이날 아니더라도 틈틈이 아버님에게 따로 생활비나 용돈을 드린 적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돈도 모으면 적지 않을 텐데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꼬박꼬박 남편으로부터 생활비까지 받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혼 전 모아둔 자금 3천만 원을 홀라당 드린 것도 모자라서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지원하고 그걸 몰랐던 저는 따로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기분이 들고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활비 제외하곤 다 아버님 드렸다는 거야? 거의 그런 셈이지. 자기야,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심정적으로는 이해해.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도 아이 낳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님을 계속 책임질 순 없잖아. 아버님 그렇게 나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건강하시잖아. 일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아?
우리 아빠가 오랫동안 집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게다가 우리 아빠 안 건강해. 병원에도 자주 가시고. 나 솔직히 다 알아. 아버님 진짜 아파서 병원 가시는 것도 아닌 것 같더만. 막상 병원 가보면 쌩쌩하시잖아. 아니야, 진짜 아플 때도 있어. 겉으론 멀쩡하지 속으론 안 좋을 때가 많아서 그래. 어쨌든 자기 아빠라고 그 와중에 역성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생활비 제외하고 각자 쓰는 건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 맞아. 당신이 아버님한테 얼마를 드리던 그건 당신 마음이야. 근데 지금 아가씨 결혼한다고 그 비용까지 나한테 손 벌리려고 하는 거잖아. 혜수가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더라고. 나름 일한 지 꽤 됐는데 왜 그렇게 모아둔 돈이 없대? 아빠가 혜수한테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좀 달라고 하기도 했고, 또 혜수 걔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나 봐. 본인이 돈 없으면 그만이지. 그걸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려? 그래도 오빠인 내 입장에선 모른 척이 안 되지. 솔직히 혜수 불쌍해 나는. 아가씨가 뭐가 불쌍해? 나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가 계시다가 돌아가신 건데 혜수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 어린 게 엄마에 대한 기억도 많이 없고 커오면서 내내 외롭게 살았단 말이야. 애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좀 비뚤어진 것도 있고 뭔가를 사면서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풀려는 것도 좀 있거든. 솔직히 오빠인 내 입장에선 그런 게 좀 짠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혜수가 과소비해도 막 뭐라고 못하겠어. 라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별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본인 수입에 맞지 않게 과소비하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쓰고 다니는 게 그런 일들과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신우의 성격이고 성향일 뿐이죠. 저는 2천만 원 도와주는 건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더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는 신우까지 전화해서 부탁하더라고요. 뱃속의 아기 때문에 결혼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아둔 돈이 너무 없다면서 좀 도와달라고요. 그러면서 신우가 그러는 겁니다. 새언니, 언니는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잖아요. 언니한테 2천만 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나한테 왜 2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니에요. 언니 연봉이 얼만데요? 2천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돈 아니죠. 아니요. 2천만 원이면 나한테도 큰 돈이에요. 언니, 저 언니 가족이잖아요. 저 이렇게 언니한테 부탁하는 거 저도 자존심 상해요. 근데 저도 결혼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저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저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거든요. 근데 돈 한 푼 없이 시집 왔다고 하면 저를 더 고깝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가씨를 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데요? 몰라요. 자기 아들보다 처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언니, 나 좀 부탁할게요. 앞으로 살면서 절대 또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네? 한 번만요. 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신우에 이어 남편도 자기 동생 한 번만 도와주라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부탁을 해대니 저도 점차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막말로 저한테는 당장 2천만 원 없어도 상관없기도 하고 결혼했으면 신우도 저한테 가족인 건데 아예 모른 척하기엔 찝찝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결국 저도 마음이 바뀌었죠. 그렇게 저는 2천만 원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남편과 신우도 제 결정에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저에게 와, 자기야, 너무 고마워. 나는 진짜 자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도움 줄 때만 그렇게 말하지? 아니야,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 인생에 자기가 있다는 거, 나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인 거 모르지? 여보, 고마워. 혜수도 너무 고마워해. 나 진짜 자기한테 잘할게. 남편도 신우도 너무 고마워했고
저도 가족끼리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자 싶은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들고 있던 돈을 모두 예금으로 묶어놨는데 다음 달 만기여서 만기되고 나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신우도 알겠다며 얼마든지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일이 생겼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흔든 그 일 말이죠. 그날은 남편이 4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온 날이었어요. 평소 출장이 워낙 잦기도 했기에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남편이 져준다고 명품 가방을 사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뭐긴 자기 선물이지. 짠. 이걸 일본에서 샀어? 어, 이 브랜드가 일본에서 사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하대. 그래서 그 백화점 오픈할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로 사간다는 거야. 그런 얘긴 들어본 적 있어. 이 브랜드가 일본에선 싸다고. 그럼 자기도 이거 사려고 줄 섰어? 당연하지. 내가 1등으로 달려갔다니까. 참나, 뭐하러 일하러 간 사람이. 자기한테 이거 사주고 싶어서. 그리고 일 다 끝나고 마지막 날 가서 사온 거야. 나 맨날 자기한테 뭐 받기만 하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냐? 근데 좀 큰 거 해주고 싶기도 했는데 큰 건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했는데 괜찮아? 그럼 오히려 작아서 더 좋다. 나 큰 가방 많은데 뭐. 내 말이 자기가 가만 보니 큰 가방만 있고 작은 가방을 잘 없더라고. 이거 인기 상품이래. 알지? 고마워. 일부러 나 때문에 이걸 사오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니 나도 기쁘다. 일본 출장 주구장창 가면서도 자기 선물 하나 제대로 사올 생각 안 한 게 미안해. 이것저것 먹을 것도 잘 사왔잖아. 그런 거 말고. 어쨌든 고마워. 예쁘네. 저는 그 가방을 메어보고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갔어도 제 선물을 일부러 이렇게 사온 건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워낙 치열해서 줄까지 서서 사와야 한다는데 그렇게까지 수고해서 사왔다는 게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가방을 메고 거울을 이리저리 볼 때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몇 시간 뒤 저는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폰에서 그 톡을 보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일찍 잠에 들었는데요. 저는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던 저는 자다가도 잘 깨곤 했거든요. 거실로 나와서 물을 좀 마시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 길로 아예 잠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폰으로 유튜브를 켜놓고 이것저것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충전 중이던 남편의 폰에서 갑자기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누구지 싶었고 무심코 남편의 폰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별 생각 없는 행동이었는데 카카오톡 미리 보기 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와이프한테 선물 줬어? 좋아하지? 그걸 보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짧은 내용의 톡이었지만 그 톡을 보낸 여자가 남편과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오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에 확 들었으니까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기분으로 그 톡을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 톡을 보낸 여자와 정말 많고 많은 대화를 나눴더군요. 그 둘 사이의 대화 중에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용도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하고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모르고 다른 여자 앞에선 드러난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이 있었더군요. 게다가 대화의 내용을 읽으며 그 여자와 출장을 같이 갔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저는 그 여자의 프로필을 눌러봤고 얼굴과 이름을 확인한 뒤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 여자는 남편이 한 번씩 얘기하던 직장 후배였거든요.
남편의 직속 후배 직원이라고 했는데 일을 잘못해서 한 번씩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예쁘냐고 물었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결혼 안 했는데 아줌마같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제 앞에선 안 좋게 얘기하고 아줌마같이 생겼다느니 그런 소리까지 해놓고 사실은 이런 내연관계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보통 출장을 갈 때 혼자 갈 때도 있지만 팀원 여럿이서 갈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팀원끼리 갈 때는 그 여자도 항상 같이 갔는데 대화 내용을 보니 출장 일정 와중에 대담하게도 방을 오라느니 내가 간다느니 그런 대화까지 나눴더군요. 이것들이 미친 거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열받는 게 저한테 준 그 선물요. 저를 위해서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 달려가고 줄 서서 기다렸다가 샀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자 가방 사주려고 같이 간 거였고 간 김에 제 것도 산 거였더라고요. 그 여자에겐 제 미니백보다 훨씬 고가인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가격으로 쳐도 제 가방의 2배였어요. 그 여자 역시 선물 받은 가방을 메고 찍은 사진도 남편에게 보내놨더라고요. 어때? 예쁘지? 줄 서서 산 보람이 있는 듯. 진짜 예쁘다. 자기랑 딱이네. 이거 사준다고 오빠 월급 다 턴 거 아니야? 괜찮아. 또 벌면 되지. 그래도 나 센스 있지? 오빠 와이프 것도 같이 사주라고 하고. 어, 물론 내 거에 비하면 반값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오빠 와이프 내 덕에 명품 가방 하나 얻었네. 그러게. 나는 우리 자기 것만 사줘도 되는데. 오빠 와이프가 오빠한테 이것저것 잘 퍼준다며. 그럼 오빠도 적당히 뭘 줘야지. 그렇게 센스가 없어? 그런가? 우리 희용이는 센스 만점인데. 집에 가고 있어? 곧 도착해. 출장 다녀온다고 고생했어. 조심히 들어가고 회사에서 보자. 응, 오빠. 아니, 조대리님도 고생했어요. 그 대화가 끝이었는데 그 여자가 좀 전에 카톡으로 오빠 와이프한테 선물 줬어? 좋아하지? 라고 보낸 거였습니다. 둘의 행동이 얼마나 대담한지 기가 막혔어요. 사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출장 간 건데 거기서까지 노란한 것도 그렇고 또 대놓고 제 선물까지 사주라고 하는 그 상간녀나 좋다고 상간녀 말대로 하는 모질이 남편이나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저는 찾는 김에 남편 폰을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과 신우의 대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언니 예금 만기 정확히 언제라고? 다음 달 20일이랬나? 나 가구 사야 되는데 일단 할부로 사고 나중에 언니가 주는 돈으로 메꾸면 되겠지? 그러던가. 나 이왕 사는 거 최고급으로 사려고. 야, 집은 조그마한데 무슨... 가정 가구라도 좋은 거 사고 싶단 말이야. 근데 2천만 원에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마. 왜? 일단 사는 거 좋은 거 사고 모자라면 언니한테 좀 더 달라고 하지 뭐. 더는 안 줄걸? 눈물 좀 짜내면서 달라고 하지 뭐. 오빠 마누라 완전 호구잖아. 부잣집 딸내미로 인생 편하게 살아서 그런가 적당히 눈물즙 짜내면 돈 척척 주고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면서 은근 멍청해. 우리 입장에선 땡큐지만 참 오빠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 오빠 회사 후배라는 애. 어, 적당히 해. 바람피다 걸리는 건 내 할 바 아닌데 나 돈 받고 나서 걸려라. 괜히 그 전에 걸리지 말란 말이야. 걱정 마. 안 걸려. 어련히 알아서 해. 그 대화를 보니 신우와 남편은 저를 대놓고 멍청한 호구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 신우는 남편의 내연녀 존재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돈 달라고 할 땐 그렇게 알랑방구를 껴놓고 눈물까지 흘리며 생쇼를 하더니 뒤에선 사람을 제대로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분통이 터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당장이라도 방으로 달려가 자는 남편의 뺨이라도 내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방문까지 달려갔는데 그 앞에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당장 남편의 뺨을 몇 대 때리는 것보다
진짜 남편에게 내릴 수 있는 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배신감으로 온몸을 떨면서도 그날 밤 남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남편에게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티를 말이죠. 속으로는 어디 두고 보자 잘근잘근 씹을지언정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또 일본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에도 그년이랑 같이 가나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엔 혼자 가? 아니면 팀원들이랑 같이 가? 이번엔 혼자 가. 이틀만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그래, 참, 다음 주가 자기 예금 만기라고 했지. 혜수가 벌써 가전가구들 이것저것 샀더라고. 그래. 돈 많이 들었겠네. 또 눈은 높아가지고 비싼 것만 샀다나 봐. 내 동생이지만 그래도 자기한텐 정말 고마워. 하는데 그 모습이 구역질나게 가증스러웠습니다. 착한 척, 늘 저에게 고마운 척 하면서 뒤에서는 저 기만하고 배신하고 호구 취급하고 그 와중에 본인 실속만 다 챙기고 있던 인간이니까요. 자기야,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나 금방 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와. 그렇게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를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2박 3일의 출장 일정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문득 폰을 봤습니다. 아마 남편이 타고 있는 출국 비행기가 도착했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저를 찾는 거예요. 황 대리님, 네? 회의 들어가실 때 폰 안 들고 가셨죠? 남편분이 회사로 전화하셨어요. 대리님 폰으로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아, 제가 전화할게요. 고마워요. 저는 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3통이 와 있더군요. 아버님으로도 5통 정도 와 있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고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 남편은 완전 다급한 목소리더라고요. 자기야, 왜 이제야 받아? 내가 부재중 남긴 거 못 봤어? 봤어. 근데? 제가 냉담하게 받자 남편 역시 수학이 넘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라니, 우리 집 문 비번 바꿨어?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가 내 짐들 몽땅 아빠 집으로 보냈어? 어, 왜? 뭐가 왜야? 너 쫓겨났으니까. 어? 네, 저는 남편이 출장 간 틈에 남편의 짐을 모조리 다 쌌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 아침에 아버님 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게다가 저희 살고 있는 집 비번도 바꿨어요. 저 역시도 제 짐 챙겨서 일단 친정으로 왔고요. 여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출장을 빙자해서 불륜여행 다닌 소감이 어때? 너네 회사에서도 참 어이없겠다. 일하라고 출장 보내놨더니 불륜질이나 하고 있니?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군요. 아마 들켰구나 싶었겠죠. 아버님이 서류 하나 같이 왔다고 나나디? 이혼 서류야. 내 건 다 작성했으니까 거기 도장 찍고 제출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남편은 다급하게 저를 붙잡더군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자기가 뭔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나 봐. 오해일 리가. 내가 너랑 아니 형이 나눈 대화 다 봤는데. 너무 더러워서 읽으면서도 내 눈이 더러워지는 기분이더라. 나는 너를 중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그런 밝히는 인간인지 몰랐다. 오해야. 나 그 여자랑 그냥 회사 선후배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이야. 그런 대화도 그냥 장난일 뿐이고. 장난. 장난으로 그렇게 한 거면 더 큰일 아니야?
야, 너 사람 끝까지 사람 만만하게 보니?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네 호구로 보이디? 너 사람 진짜 잘못 봤어. 진짜 오해라니까? 자기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진짜 오해인지 아닌지 너네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뭐? 내가 너랑 아니 형이랑 나눈 대화 캡처한 거 좀 이따가 너네 회사에 팩스로 보낼 거거든. 너랑 그 여자랑 나눈 대화가 말 그대로 그냥 선후배 사이에 나눈 대화면 아무 상관 없잖아? 뭐라고? 여보, 잠깐만. 그건 아니지. 왜? 그냥 선후배 사이인데 내가 오해한 거라며. 그럼 보내도 되잖아. 잠깐만, 여보. 그거 보내지 마. 그거 보내면 나 죽어. 내가 이 마당에 너 죽는 게 무서워서 안 보내겠니? 네가 죽든 말든 이젠 내 할 바 아니야. 야, 그럼 안 되지. 너 그거 보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남편은 다급해졌는지 본색 드러내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 가만 있지 마.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 끊고 바로 팩스 보냈습니다. 남편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까지도요. 당연히 그 일로 회사는 뒤집어졌겠죠.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이 바람이 났고 출장지까지 가서 불륜을 저질렀고 그 둘의 더러운 대화가 담긴 캡처를 보낸 거니까요. 게다가 그맘때 회사로 상간소송 소장도 도착했을 겁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한 달 동안 변호사 상담 다니고 소장 작성하고 이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거든요. 소장까지 전달받았는지 그 후 남편 저한테 연락 와서는 악을 있는 대로 지르더라고요. 제가 팩스 보낸 일로 회사 발칵 뒤집어졌고 불륜 상대와 출장지까지 가서 미래를 즐겼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은 중징계까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징계도 문제지만 회사 사람들의 눈치와 수군거림 때문에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파장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무단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무섭다면서 차라리 바람핀 거 알았을 때 자기한테 따지고 때리고 욕을 하지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자기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느냐 하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너 때리고 욕하고 내 감정 소비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깔끔한데. 너 나한테 그랬지? 인생의 은인이니 내 덕분에 산다느니 어쩌느니. 인생의 은인 같은 소리 하네. 너는 네 인생의 은인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니? 나는 이제 네 인생에서 빠질 거야.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잘 수습해봐. 쥐뿔도 볼 거 없는 거 그래도 사람 하나 착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내가 미친 거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통화를 끝냈습니다. 남편은 이혼 협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저는 이혼 소송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와중에 신우는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한다, 죽고 싶어한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네 오빠 걱정되는 것보다 저한테 결혼 자금 받기로 했는데 못 받게 되었으니 똥줄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지네 오빠랑 저랑 화해시켜서 결혼 자금 다시 받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죠. 저희 오빠 진짜 저러다가 잘못될 것 같아요, 언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언니한테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저희 오빠 언니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언니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가짠타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가씨, 그만 좀 해요. 나 아가씨랑 오빠랑 톡 나눈 것도 다 봤거든요. 네? 호박씨도 정도껏 가야지. 나보고 호구 모질이라고 했던데. 아가씨, 그래도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호의 베푸려던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그게 아니고요. 심지어 니네 오빠 바람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말리기는커녕 신경도 안 쓰더만. 이 아가씨년아, 너는 네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어, 언니. 욕지거리 나오는 거 참고 있으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돈 받고 싶으면 너네 오빠 내 언니한테 받던가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때는 쌍욕으로 안 끝날 줄 알아요. 저는 웃으며 그렇게 전화하고 차단했습니다. 지네 오빠랑 이혼한 애 만회하고 있는데 지 돈만 받으려고 저러는 게 끝까지 인간 말종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차곡차곡 진행 중인데 남편 놈 그때까지도 저한테 구구절절 문자 보내고 제가 자기 인생의 은인인데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느니 자기 비하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싸다느니 그냥 콱 죽어버릴 거라느니 협박조로 빌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를 얼마나 만만하고 쉽게 봤으면 이러나 싶어서 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그럼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죽어. 제 말에 남편 놀랐는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말만 그러지 말고 죽어도 싸면 그냥 죽어.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놀라서 너 뜯어말릴 줄 알았어? 내가 왜? 이제 너 나랑 아무 사이 아니야. 죽든 말든. 자기야. 자기는 내가 왜 네 자기야. 네가 그 비싼 가방 사주고 애지중지하던 네 자기는 따로 있고 나는 그냥 돈줄 호구 취급하더만.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왜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네가 맨날 나 없으면 안 된다, 인생의 인인이다 어쩐다 그래서 나도 큰 착각을 했나 봐. 너한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착각.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 나는 그냥 적당히 립서비스 해주면 신나서 돈줄 노릇, 너네 집 몸쪽 노릇 해줄 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참 어리석었지. 도움이든 마음이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너같이 배은 망덕한 인간한테는 그 어떤 것도 주는 게 아니었는데.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내 할 바 아니야. 참, 근데 죽을 거면 그 전에 위자료는 똑바로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네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연락하지 마라. 할 말 있음 변호사 쪽으로 해.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어버버 하는 소리만 막 들리더라고요. 그 전화가 남편, 아니 그놈과 한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소송 끝에 이혼도 하고 남편과 내연녀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어요. 심지어 변호사비까지도 다 받아냈죠. 그 1년 뒤 전 남편과 저를 다시 만나게 해줬던 대학 친구로부터 전 남편의 근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눈총과 압박을 받다가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방 여자는 그 전에 퇴사했다고 하고요. 다른 회사 구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그 업계에선 소문이 많이 나서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도 결국 결혼을 했다는데 신혼 때부터 이혼 위기라고 했습니다. 시모와의 갈등도 심하고 신우 남편도 신혼 초부터 바람핀 거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전 남편 사는 꼬라지가 아주 볼만한 것 같았죠. 전 남편은 그 친구에게 저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느니 하소연도 했답니다. 아마 저한테 얘기 좀 전해주라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전 남편 얘기를 전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이제 제 인생에서 그 남자는 정말 안중에도 없거든요.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제가 본인의 은인으로까지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라면 최소한 저한테 잘하고 고마워하며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인이라고까지 한 저를 보기 좋게 배신하고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았던 전 남편. 본인의 지금 꼬라지도 스스로 자초한 거겠죠. 이제는 어쩌고 살든 정말 관심도 없고 제 알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제가 누군가의 삶을 구제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리려 합니다. 제 삶과 제 스스로나 돌보고 잘 살아야겠죠. 그 지긋지긋한 전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하고도 끝을 냈으니 제 인생에 집중하며 다시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